네, 여러분 조금 쉬셨나요? 노인복지론 12주차 2교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책론 시간에 다 배웠을 건데 노인복지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노인복지 정책의 정의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조치, 방식, 활동을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노인복지의 목적이 바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노인복지의 목적이다라고 공부를 했다면 노인복지 정책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조치, 방법, 활동을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의 의의는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해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향이 있을 때 우리가 훨씬 일을 헤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복지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인복지 정책의 그 영역으로는 소득보장 영역, 의료 영역, 주택 영역, 교육 영역, 고용 영역, 대인관계 서비스 영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행동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활동하는가 그게 바로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인복지 정책의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선 주요 주체로는 정부와 민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제 정부 국가를 말하는 거죠. 이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 그 밑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주체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요 주체가 되겠는데요.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가치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다 하면은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정부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있고 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구 밑에 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배 중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물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선배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술제 할 때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조금씩 내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이미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연락을 몇 명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멀리 내다보니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내년 4월에 있을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한 번에 시험에 착 붙어라 해가지고 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전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되기가 힘들대요. 그 이유는 경쟁이 너무 세서 힘든데 충남 사회복지 공무원 아니면 충북 사회복지 공무원 이렇게 이제 지방은 훨씬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충북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가치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 활동이 이제 노인복지 정책의 주체 중에 전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 영역입니다. 이 민간 영역에서 시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종교기관이 있는데, 시장은 노인이나 노인 가족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인 생활용품을 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 바로 요양원 말하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전부 다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은 일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노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노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노인 됐다고 해서 가족이 뭐 내치지 않잖아요. 끝까지 보호해드리고 부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기관은 노인에게 교육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종교기관에서도 요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노인보건복지과였을 때 야간이 있었는데, 이 야간반을 졸업한 우리 제자들 중에 수녀님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 종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의 원장님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지 다윈주의입니다. 복지 다윈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지 다윈주의라 함은 우리나라 말로 복지 혼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뿐이 아니라 국가 이외의 영역도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복지 다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설명한 슬라이드랑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예로는 가족이 노인을 돌보고 있거나, 민간복지시설과 같은 민간기관이 노인을 돌보고 있거나,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삼성에서 하고 있는 노블카운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인데요. 이 노인복지 정책 대상도 아까 우리가 이제 광해 노인복지, 협의 노인복지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보편주의 원칙이 있고 선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취약한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도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편주의는 대상이 노인뿐 아니라 아동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을 노인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주의 원칙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노인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로 취약한 노인이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선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노인 중에서 욕구 충족을 반드시 이 사람은 해야 되는 노인이다,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우리가 복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칙은 선별주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복지 자원입니다. 우선 현금, 현물, 사회서비스, 바우처, 그 다음에 복지자원 형태가 기회, 그 다음에 권력, 이렇게 6가지로 복지자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현금입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물입니다. 물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물품 제공을 할 예정이니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노인복지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모집을 한다고 연락이 오면 당연히 제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노인복지관에서도 그 후원금 모집한다 그래서 제가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리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사서 보내주는 이런 따순따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 겨울철 난방기구나 아니면은 석유죠. 기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담요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현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로는 상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우처는 쿠폰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정해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하는 게 바우처인데, 장애인에게도 하고 있고 장애 아동에게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은 언어 치료 이런 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자원 형태가 기회일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비를 나라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자원의 형태가 권력일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노인복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자원의 형태가 권력일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위원이라서 운영위원회에 가보면 노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욕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행복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에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의 복지자원은 이렇게 6가지 종류라는 것.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을 먼저 보면 일상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과 가족의 심리 사회적 적응, 자아 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일상생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를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화폐적 서비스라고 한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 자아 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일상생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여기에는 이제 상담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비화폐적 서비스를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측면을 보면 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성, 일상의 곤란을 겪는 노인이 의존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예방성, 노인의 선택 가능성과 서비스 이용의 접근 정도를 좋게 해주는 접근성, 장소 기간 기능에 포괄적이어야 하는 포괄성, 이 노인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노인복지관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인의 개별적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인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방해주고 있는 예방성 차원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구마다 하나씩 있던 것을 노인 인구가 특히 많은 동구와 그 다음에 서구, 유성구에는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는 노인복지관이 8개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이 대표적인 게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경로당이 6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이 있는데 노인교실은 다른 말로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은 뭐 이제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성당에서 하기도 하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도 하는데 등록된 것만 20-30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방문요양 서비스, 이거는 이제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을 해서 이제 대부분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고 3개월 단위로 돌봐주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노인복지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당 이용은 23%, 노인복지관 이용은 9.3%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노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뭐 손주를 돌봐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만족도를 봤더니 경로당은 81점 정도가 만족스럽고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88.4%가 만족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자체는 경로당이 숫자는 많지만 만족도는 노인복지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친목도가 9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이 620개나 있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다 있어서 주로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60대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러신대요. 엄마 찾으러 왔어? 그러신대요. 그 뜻은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80대 후반부터 90대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60대, 70대, 80대 초반까지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 프로그램. 여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동구 노인복지관에 이제 여러분 선배가 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동구 노인복지관만 가봐도 프로그램이 오전에 10개 정도, 오후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점심 식사 1,500원, 그리고 버스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모시러 오고, 그러니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기관이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유형입니다. 우선 노인복지 서비스의 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의 기능적 제약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이거는 이제 기능적 제약. 제가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ADL,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죠. 이런 ADL이 이미 기능적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ADL도 유지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기대되는 정상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개별화된 사회 서비스가 노인 돌봄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노인, 독거노인, 조성가정의 노인, 손주들을 돌보는 이제 노인들이죠.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고령 부부. 그래서 내용으로는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고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와 사랑있기 서비스, 돌봄 종합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그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서비스의 유형에서 여가 서비스를 보도록 하죠. 이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보면 노인복지관의 노인 상담, 노인 사회 참여에 대한 정보 제공, 재가복지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독거노인 지원 사업. 그런데 이제 이 독거노인이 요즘에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적어도 독거노인에게 고독사 정도만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활관리사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친목도모와 노인의 예방적 건강관리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시골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다 모여서 물리치료도 받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면서 이제 예방 건강관리 수준에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적 건강관리에 이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교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이다. 그래서 저도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우선 이제 오전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취미활동이나 학습 프로그램이 몇 개 반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반, 붓글씨 쓰기 반, 탁구 반 이런 식으로 취미활동 분야가 있어서 이제 그 취미활동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나라 전통 민요나 동화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레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문화교류,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은 문체부에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설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고적 답사나 아니면은 숲 해설가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그 고유의 그 관광지에 가면은 해설사가 있는데요. 이 해설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돈 받고 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에 석탄 박물관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박물관에 제가 자원봉사 센터장 할 때 우수 봉사자들을 모시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해설사가 대부분 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노인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가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금인데요. 연금은 노령으로 퇴직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노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급여를 우리는 연금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연금만 받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 배경으로는 오래 사는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이제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 노인들이 많아진 거죠. 목적으로는
퇴직한 노인에게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노인 사망한 다음에 남은 가족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형태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인데요. 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적은 노화나 노인성 질병, 특히 치매 중풍 때문에 이 치매 중풍이 대표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만성이고요. 퇴행성 질환. 치료를 받아도 뒤로 거꾸로 간다 해서 만성 퇴행성 질환. 그런데 점점 나빠지는 퇴화되는 속도를 우리가 천천히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좋지 않게 되어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 및 일상적인 집안일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지었습니다.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므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가족들이 보건소에 등급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집으로 등급 판정위원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치매 노인이 많기 때문에 치매만 따로 등급 판정에서 5등급으로 치매를 이제 분류를 해서 따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한도는 정해진 액수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라가 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지금 3등급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보호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데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의 돈을 정부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하는데 주된 임무는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죠. 예,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